안녕하십니까. 이슈이다 8월 8일 월요일 순서 팔팔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내 한국계 중에 정재계에서 특출나게 출세한 인물들이 몇몇 있는데요. 칼라일 그룹의 CEO 이규성 씨라는 인물이 그중 하나입니다. 이분은 버지니아주 글렌 영킨 주지사와 함께 세계 최대 헤지펀드 그룹이라는 칼라일의 공동 CEO에 올랐고, 영킨 주지사가 그만둬야겠다며 1억 불 캐시 옵션 포기하며 퇴사한 후에 칼라일 그룹의 수장으로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이 임기 만료를 불과 몇 달 앞두고 돌연 사임해서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7일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칼라일은 이날 이규성 최고 경영자가 물러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사직에서도 물러났는데요.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놓고 이런 일이 벌어져 사임이 아니라 회사에서 잘린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이터는 칼라일과 이 씨가 연임 계약을 맺지 않기로 상호 협의했다고 보도한 반면, 블룸버그는 이 씨와 이 사이가 그의 계약을 두고 최근 충돌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양대 통신사가 상반된 보도를 내놓았다면 분명히 사임을 두고 뭔가가 있었다는 뜻이죠. 앞으로 칼라일 그룹은 공동 창업주이자 전임 CEO였던 빌 코네이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시로 CEO직을 맡기로 했는데요. 이규성 씨는 또 다른 공동 창업주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에 의해 2017년 10월 차기 CEO로 내정됐는데, 2018년부터 글렌 영킨 현 버지니아 주지사와 공동 CEO로 칼라일 그룹을 맡아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모펀드 창업주가 손수 낙점한 후계자를 내쫓는 것은 드문 사례라고 보도했는데요. 블랙스턴, 콜버그, 크레비스, 로보츠 등 사모펀드 등은 수년에 걸쳐 수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오래전부터 펀드 투자자와 주주들에게 누가 후임이 될지를 알리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버지니아 주지사로 당선된 글렌 영킨은 이규성 씨와 쌍두체제로 칼라일을 맡을 당시였던 2020년 이사회에 염증을 느끼고 회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칼라일 그룹은 떡하니 팁스 그룹으로 분류되는 악의 축입니다. 한인 이규성 씨도 김용이나 그 밖에 머리 검은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팁스에게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사람들이죠. 칼라일 그룹이 한국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가깝게는 올해 2월 현대글로비스 지분 10%를 매입하면서 정의선 회장 등 정씨 일가들에게 백기사로 합류했는데요.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도 팁스의 일원, 한국의 카 메이커가 아닌 세계 질서 하의 일원이 됐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이규성 씨는 1965년 뉴욕 알바니에서 태어난 한인 2세입니다. 아버지는 연세대 경영대학장을 지낸 이학종 교수고요. 아버지를 닮아 똑똑했고 하버드대 경제학과 응용수학 학사 및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MBA를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1990년 맥킨지사에 입사해 승승장구했습니다. 2014년 이규성은 한국 ADT 캡스 지분 100%를 2조 1천억 원에 인수해 4년 후인 2018년 SK텔레콤에 2조 9,700억 원에 매각해 단순 차익 8천억 원을 남긴 먹튀의 마법사로 유명해졌고요. 현재까지도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칼라일의 신용 플랫폼을 확대하고 재보험사 포티튜드리의 지분 인수를 통해 보험자산 관리로 사업을 주력했는데요. 한국 이외에는 아웃컴이 소소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 금융계에서는 이 씨의 이런 사업 다각화 노력에도 칼라일의 주가는 동종업계의 경쟁사 대비 부진했다고 평가하는데요. 칼라일의 주가는 이 씨가 CEO로 있는 동안 거의 2배로 올랐으나 KKR과 블랙스톤은 각각 3배와 4배로 급등했다고 비교됐고요. 더군다나 칼라일의 주가는 올해 들어 30%가량 하락했습니다. 이게 이번 실각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 글쎄요, 모르죠. 버지니아 주지사가 된 글렌 영킨이 공화당에서의 정치적 위상을 통해 맥킨지를 압박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악의 기업의 일생을 바치다 단물 빠진 껌처럼 버림받는 억만장자 한인, 이런 거 보면 돈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규성 회장님, 그동안 살았던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시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월 중간 선거,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미국이 이대로 이류 국가로 전락하느냐, 제도약의 기틀을 세우느냐가 판가름날 바이든 정권 심판의 날이 이제 3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보면 무조건 공화당 승리로 귀결돼야 할 이번 선거가 민주당과 좌파 언론의 엄청난 집중 사격으로 약간의 난관을 만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의회 조사 특유의 대통령 악마화 작업으로 중도층에서 대통령의 인기가 한풀 꺾인 게 사실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순진한 노년층, 즉 러시아의 이퀄, 공산당 대마왕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에 갇혀 사는 수많은 노인분들이 러시아와 싸우는 미국 정부는 무조건 우리 편 하면서 민주당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등 수많은 경제적 뻘짓은 기억 못하고 어라 기름값 싸지네, 바이든이 잘하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젊은이들. 민주당에 등 돌렸던 어설픈 민주당들이 이번 선거에서 다시 민주당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극적으로 참패를 모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솔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일 공화당 상원 전국위원회 의장인 릭 스캇 연방상원의원은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탈환하는 데 낙관론을 펴면서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되리라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를 역임한 스콧 의원은 7일 CBS 방송에 출연해 유가 하락, 알카에다 수계 제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 가능성 등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인 요인으로 공화당이 상원 탈환 가능성이 힘들어진 거 아니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지금은 앞서 있더라도 우린 좋은 후보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의원은 오히려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이민 및 인플레이션 등 민주당의 악재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이를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민주당의 인플레이션과 고유가, 아프간 철수, 국경 개방, 비판적 인종이론, 경찰 예산 삭감 등의 이슈를 변호해야 하는 처지라며 이런 이슈들을 기본적으로 바이든과 민주당이 해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올해 중간선거를 치르는 연방 상원의원 중 공화당이 21명, 민주당이 14명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우리를 앞서 있지만 바이든이 우리의 열세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바이든의 뻘짓에서 비롯된 각종 악재가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기에 결국 바이든 요인이 선거 승패를 가를 것이란 인식인 셈입니다. 스콧 의원은 또 민주당이 선거 대비 모금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를 알릴 수 있어야 하고 모금해야 한다. 우리가 이길 것으로 본다고 낙관론을 폈지만 그것은 힘겨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방상원은 전체 100석 중 민주성향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반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결 시 가부동수일 경우 당연직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게 돼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에 있는데요. 앞서 지난달 말 CBS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하원 중간선거의 경우 전체 435석 중 공화당이 230석을 확보, 하원 지형 변동이 예측된 바 있습니다. 공화당이 무조건 이겨야 하는 선거입니다. 이런 변화의 징조일까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백악관 옆 공원에 벼락이 내리꽂혀서 3명이 목숨을 잃는 아주 상서롭지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 모두 하늘이 바이든에게 노한 것이라고 수군댔는데요. 정말 미국이 망할 징조인가? 민주당 바이든 정권이 망할 징조인가? 설왕설래가 벌어졌습니다. 한국도 물난리, 강남 한복판이 물바다가 되는 모습을 오늘 TV로 봤는데요. 세상이 어찌 되려고 그러나 하는 두려움이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벼락 맞은 민주당 바이든 정권 정신 차리고 빨리 역사 속으로 사라지길 기원해봅니다. 오늘 이슈 시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